자,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감정평가사 경제학 원론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경제학 원론 자체가 경제학이 여러 가지 계산 문제 들어가고 상당히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보다는 좀 까탈스럽습니다. 어쨌거나 경제학은요, 한 5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자, 과거에는요,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학을 구성하는 게 거의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갈 것 같지만 나중에 말이 많아지죠. 그럼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1892년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이 알프레도 마샬이라는 사람이 경제학 원리라는 이런 교재를 출간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요, 수요 공급, 그리고요, 탄력성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효과, 소비자 잉여, 이런 걸 막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그래프로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프.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모든 어떤 경제학 서적은요, 이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가 그래프였습니다. 그래프.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의 그래프를 가지고 한 70%, 80% 정도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20세기 경제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게 알프레도 마샬이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학을 구성하는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경제학의 기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경제학은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그리고 여기서 물어본다면 기회비용 정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포기한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이익, 이런 걸요, 기회비용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그 다음에요, 미시경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여기 거시경제, 자, 미시경제, 거시경제. 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50%가 나옵니다. 그러한 여기서 50%가 나옵니다. 교재 순서는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온 겁니다.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그리고 이 기초이론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다만, 굳이 물어본다면, 기회비용 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이 내용을 하게 되면요, 약간 좀 괜히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요, 얘는 요거 하다 보면은 한 번씩 다 언급할 겁니다. 특히 기회비용이라는 것은요, 구석구석 계속 나옵니다. 나오니까 거기서 설명하고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이 끝까지 본 다음에 돌아오셔서 요걸 본다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내용 다 한 번씩 제가 언급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요 미시경제 순서에 따라 이렇게, 그 다음에 거시경제 이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시경제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경제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인 수요 공급 이론이죠. 이것부터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른 순서입니다. 빠른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쭉 한번 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몇 장 넘겨보시면, 자, 앞부분은 나중에 돌아오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한번 언급했을 겁니다. 자, 우리 교재 9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 자, 경제학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의 충족수단, 인간의 욕망을요, 수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망의 충족수단을요, 공급,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가능하면 최적 배분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전부 다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데,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마샬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딱 가지고. 자, 물론 여기다 이제 가격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가격.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 가격을 집어넣은 건 아니고, 나중에 이 학자들이 이 왼쪽에다가는, 여기다가는요,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화폐적인 측정치들,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요, 이자율 같은 거 있죠. 이런 화폐적인 측정치는 이쪽에다 놓자. 이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는요, 수량이다. 여기서는요, 소비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어떤 공급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이 가격이 비싸면 물건 좀 더 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요, 수요다 해주면 됩니다. 수요. 그 다음에 어떤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지면요, 그런 걸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형태로 그리는 게, 자, 이 판매자의 어떤 판매 행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이제 나중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나 이런 거 할 겁니다. 이걸 균형점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균형점이다. 자,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이다.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도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겁니다.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하게 되면 수요량이라든가 공급량이 어떤 것들은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요 둔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게 탄력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딱 분석하는 게 이제 경제학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인데 이거를 영국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한글로 쓰진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영어로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격은 아시다시피 프라이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은요, 이거는 이제 퀀터티 해줍니다. 퀀터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요를요, 이걸 디맨드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공급을요, 이 서플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플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균형을요, 이퀄리티 해줍니다. 이퀄리티 이렇게. 그리고 이제 탄력성을요, 이렇게 영어로 자, elasticity 이렇게 됩니다. elasticity 이렇게 요걸요 탄력성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어로 이제 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해서 분석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 쓰게 되면 좀 복잡스럽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부터 약속하는 겁니다. Q 해주면요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량. 그 다음에 P 해주면요 가격 해주면 돼요. 가격. P 해주면요 가격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 이렇게 해주면요 이거 수요 혹은 뭐 수요량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 해주면요 요거는요 공급이다. 아니면 공급량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E 해주면요 요거는 균형 혹은요 균형점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요거는요 이런 부를 주로 씁니다. 일라티스트 이렇게 일라티스트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부를 씁니다. 자, 이러한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응용을 좀 할 겁니다. 응용. 이렇게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겁니다. 수요 공급의 응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미시경제, 거시경제 진행하는 겁니다. 미시거시.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요때 여기 보시면 자, 맨 먼저 공부할 내용은요, 요걸 공부할 겁니다. 수요가 뭐고,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공급은 또 뭐고, 얘를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 번째 공부해야 될 테마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수요라든가 공급이 변하게 되면요, 이 균형점도 변해 나가거든요. 이렇게 균형점의 이동을 부수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변하게 되면 얘도 변해 나간다는 얘기죠. 요거를 부수적으로 알아보는 게 세 번째 테마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탄력성. 자,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현상에 응용하는 얘들을 공부해 볼 겁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테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자,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결과적으로 내용은 이제 지저분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얘를요, 오른쪽 왼쪽 보낼 건지, 그리고 탄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공부할 내용은요, 수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테마는요, 수요. 이렇게. 자, 수요라는 것은요,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사는 쪽. 자, 그러면 제가 굳이 사는 쪽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파는 쪽은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 같은 물건을 사는 쪽에서만 따져보는 겁니다. 파는 쪽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들이 광고비 얼마 가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입장에서만 순전한 어떤 소비 행태,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수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요, 내가 맥주를 한 달에, 오빈 맥주가 있다면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한 달에 한 50병 정도를 사먹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오빈 맥주가 1,500원 정도 한다길래 한 달에 50병 정도를 사먹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요의 어떤 개념이다. 혹은 의 한번 적어볼게요. 자, 수요라는 것은요,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한 50개 정도면 50개 이런 식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수량이다.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물건들은 뭐 수량하면 되지만 뭐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교육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요, 무슨 뭐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뭐 수량 이렇게 하기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뭐 욕구 이런 표현도 좋겠네요. 욕구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내가 맥주를 50병 사 먹겠다. 이러한 표현은요,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맥주를 50병 사 먹을래요. 근데 이거를요, 한 달에 50병을 사 먹으려고 하는지 하루에 50병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항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 변해 나가는 각종 뭐 수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득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여러 수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요,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히 되는 변수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거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히 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히 되는 변수입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 혹은요, 플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어로 플로, 일정 기간, 흐름, 이걸 나타내는. 그 다음에 요거는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그러니까 이미 구입한 수량은 아니라는 얘기죠. 구매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매하고자. 그러니까 이미 구입한 수량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물건을요, 몇 개를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는 의사. 그래서 이걸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개념.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계속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그 리아카 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 사과를 잔뜩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갖다 놓고 팔고 있는데, 자, 아저씨는 이제 판매자 아닙니까? 공급자. 그러니까 아저씨는 판매자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있을 겁니다. 아줌마가 이제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항상, 우리는요, 경제학은요, 모든 사람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이성에 부합되는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걸요, 합리적 인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요, 어디 가서 뭐 손해보려고 하진 않죠. 이렇게 일부러 뭐 기부하지 않은 이상은 어디 시장 가서 물건을 깎으려고 하지. 일부러 돈을 더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뭐 경제적 이익을 자꾸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합리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줌마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돈을 좀 조금 주면서 사과는 좀 잔뜩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저씨는요,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알게 모르게 돈을 좀 많이 받으면서 사과는 조금만 주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소비 혹은요, 생산 행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생산 행태. 그러니까 아저씨는요, 농산물 시장에서 띄워온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0원에
10,000원에 이제 7개를 팔려고 합니다. 이거 딱 팔려고 하는데, 지나간 아줌마가 이거 보더니, 지갑을 또 열어봤더니 7,000원밖에 없는 겁니다. 7,000원. 7,000원밖에 없어갖고 아저씨한테요, 7,000원에 사과를 10개 달라고 하는 겁니다. 10개. 자, 그러면 아저씨랑 아줌마는 거래가 성립돼야 한대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아줌마가 이제,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줍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갈 수도 있죠? 가면요,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다면요, 이거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걸 팔고자 한다면 아저씨가 부를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아주머니?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서 돈 한 1,000원 깎아드릴게요. 아니면요, 사과를 한 개 정도 더 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줌마가, 그래, 좋다, 오케이. 그러면요,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적으로 구입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최종 팔은 수량이 아니라 이렇게, 자,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기 전에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순전히 아줌마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는 쪽에서만 부송한다고 했죠? 사는 쪽에서만 순전히 아줌마 입장에서, 자, 이만한 가게를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죠? 이만한 가게를 이만큼 사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선호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사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소비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예요.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자,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이 정도 가격을 이만큼 사겠다고 처음부터 뭐라고요? 그 의도된 수량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또 뭐냐? 아저씨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운 가격 있죠? 그러니까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아저씨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에서 띄운 가격에다가 여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팔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가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이 공급자 입장에서, 판매자 입장에서의 판매 행태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띄운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 같은 거 다 감안해서, 자, 이 팔겠다고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요라는 것은요, 이쪽은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이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만 분석한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사는 쪽에서만 분석한다. 정확히 하시면 돼요. 사는 쪽에서만 분석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수요는요, 반드시요, 이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 다시 돈을 갖고 있으면서 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나가다 이 아줌마는요, 돈도 거의 없어서 요즘에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다음 BMW 있죠? 이거 보더니, 나 저거 살랜다. 나 살 수 있나요? 네, 그런 건 아니겠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를 어떤 가격 수준에서 사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좀 자세히.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개념을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자, 좀 자세히 알아보는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 있죠. 이 변수들에는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히 되는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량. 영어로는요, 플로우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머니가 동네 아줌마 딱 불러놓고서 우리 남편 그 급여가 1,000,000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되게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 월급이 얼마다.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래야지 개념 자체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요, 특정 시점을 명시해줘야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스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탁. 자, 요거는요, 뭐,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식 같은 것도 스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는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 이런 걸요, 스탁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인구가 38만 2천 명이다 하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라는 건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또 내일 이사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한 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몇 명이다. 아니면요,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딱 몇 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아니면요, 오늘 현재 38만 2,325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끔 이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 9페이지에 있는 예들을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할 때는요,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아니면요, 한 달에 500만 병을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간의 소비액. 아니면요, 6개월 동안의 투자량,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 같은 경우는요, 보통, 1년 동안을 얘기합니다. 1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이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 가치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민 총생산, 요거보다는요, 국내 총생산, 이런 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GDP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 거시경제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의 신규주택 공급량, 작년 1년 동안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한 양,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이런 건 다 유량 변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저량 변수는요, 이 통화량 같은 게 있는데, 통화량은 보통 이제 특정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을 얘기합니다. 주로 나중에 하겠지만,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가고, 주로 이제 은행들은요, 예금 받은 거를요, 전액을 다 대출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금자가 한꺼번에 와서 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요, 지불 준비금,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한국은행이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가고, 지불 준비금 합쳐서 보통 통화량이 주는데, 이거는 계속 변동돼야 안 돼요? 변동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특정 시절 명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국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산 가치의 어떤 총합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부가 5천조다. 그럴 경우는요, 계속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작년 말 기준으로 5천조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재산 상태라든가 뭐 부채 이런 것도 다 특정 시를 명시해줘야 돼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달 말 기준으로 2천억 달러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주택 재고량. 항상 재고량 하면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재고량. 그래서 이것도 항상, 자, 오늘 현재 어떤 지역의 주택수가 몇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저량 변수다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잠재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를요, 뭐 실질적인 수요다. 이거를요, 뭐 예비적 수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유효 수요는요, 그야말로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걸 뭐라고요?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사겠다는 걸요, 유효 수요. 얘는요, 구매력을 못 갖춘 수요.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서 아까 아줌마처럼 뭐 사겠다는 거 있죠? 이런 걸요, 잠재 수요라는데, 자, 시장에서는 항상 뭐만요? 유효 수요만이 실질적인 소비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실적. 근데 아까 그 아줌마는 항상 BMW 못 사나요? 네, 언제나 앞으로도 영원히 못 사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요, 뭐 대출 같은 거 많이 해준다면 대출 잔뜩 끼고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뭐 수요에 대해서 본원적 수요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요, 파생적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본원적 수요를요, 다른 말로 직접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파생적 수요를요, 이걸요, 간접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접 수요. 자, 그래서 이 본원적 수요는요, 일반적으로, 자,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있죠?
생산물에 대한 수요, 이런 거를요 본원적 수요라는 겁니다.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 그러면 요거는요 기업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얘기합니다. 생산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기업이 생산한 그 생산물이 있다고 보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치자. 자, 그럼 아파트에 대한 어떤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면 누가요? 건설업자가 신났죠? 이 건설업자가 거기다 아파트 막 짓고 싶을 겁니다. 짓고 싶은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그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노동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토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를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다 해야 겁니다. 근데 이거 기니까 그냥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요 본원적 수요다, 이런 걸요 파생적 수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수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수요 함수는 또 뭐냐? 수요 함수라는 게, 자, 어떤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항목들을요, 항목들을 쭉 나열한 거다 해주면 돼요. 이걸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자, 수요 함수다 이렇게. 자,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죠. 이걸 쭉 한번 나열했다 해주면 돼요. 이걸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1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들어서면서 지금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대림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다는 얘기죠. 대림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딱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이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1억 가지고 구입하기 힘드니까 이제 대출 좀 끼고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출 끼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Q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요, 여기는 수량인데, 여기서는요, 소비량. 정확히 얘기하면요,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줘야 되는데, 말이 좀 기니까 그냥 소비량 하면요,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X제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이거 한번 쭉, 자, 요게 X제라고 하자. 요게 X제라고 한다면, X제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P가 뭐예요? P가 가격입니다. 그럼 X는 뭐예요? 자, 대림아파트. 대림아파트의 가격이, 대림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싸면요, 뭐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죠.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매우 크게. 그다음에 자, 소득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사람이요, 여기 원래 작년까지는요, 작년 말 정도까지는 아파트 짓는다 하길래 한 20평짜리 정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승진했다는 얘기죠.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월급을, 회사에서 월급 100만 원 더 준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어왔는데요? 되죠. 그러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득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P는 뭐야? 가격이죠.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예를 들어 어떤 이 사람이 원래 요걸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 근처에다가 삼성 아파트도 짓고 있는다 합니다. 삼성 레미안. 그래서 요거 뭐 근처에 있는 거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길래 제가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이제 전화해봤더니, 아니 같은 지역에 있고 비슷한데도 얘보다 내가 훨씬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러면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Y제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금리라든가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원래 여기 20평짜리 구입하려는데 올해 초에 이자율이 막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갖고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림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는 사람들은요, 취득세를 거의 반밖에 안 받겠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부담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뭐 사겠다는 사람 많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외에도 뭐 선호도라든가, 자, 선호도.
자, 예전에는 대림 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뭐 이렇게 기업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예를 들어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브루이또 성분 같은 거 많이 하고 해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다른 거 살려도 이거 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등등등 뭐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뭘 올라간 다음에 삽니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뭐 더 한다면요, 더 유익한 편으로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함수 관계가 있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요? 수요 함수다 해줍니다. 수요 함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수요, 요걸 기초로 해서 수요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이다. 자,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나열한 게 수요 함수죠. 요거를 요 놈과 요 놈으로 구분해 볼게요. 딱 구분한 다음에, 요거는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에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이렇게 가격 요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아까 요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데, 이거는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한다. 그런 얘기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부터 이 다른 이외의 요인들은요,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생적으로 다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는 얘기죠. 얘와 얘 간의, 이걸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는요, 가격이다. 그 다음 이쪽은요, 수량. 여기는 소비량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갑이라는 사람인데, 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인데 아주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보통 사람 중에 딱 한 명이다. 딱 중간에 한 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요, 여기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이라면, 저 지역의 아파트 평당 1,500만 원이라면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찍히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라면, 1,200만 원 정도 하락한다면요, 신났네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거를요, 수요 곡선이다. 뒤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감각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를 구입할 때는요, 가격이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물론 요걸 이제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는 요거 이제 미시경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서부터는요, 이걸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립니다. 논리적으로 그리는데, 자, 지금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도구만 이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가격이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도출될 수 있겠네요. 자,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걸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수요의 법칙이다. 자, 가격이 비싸면요, 더 사려고 하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수요의 법칙에 예외도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예외라는 건 하나 정도. 이 기펜제라는 것만 딱 기억하세요. 기펜제 하나 정도만, 수요 법칙 예외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어떤, 열등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할 겁니다. 열등제 중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제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요, 기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예외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외는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줄이려고 하죠. 가격이 올라가면요, 더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기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법칙의 예외도 알아봤고, 좀 이따 할 겁니다. 얘를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수요 곡선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 곡선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수요 곡선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게 수요 곡선인데, 자, 가격, 이거는요, 수량입니다.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1,500만, 이만한 가격일 때, 이만큼 최대한 구입하겠다입니다. 이만한 가격일 때, 이만큼 최대한 구입하겠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 수량. 반대로 한다면요. 자, 이만큼 구입할 때,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구입할 때, 최대한요, 이만큼 지불하겠다. 그래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 왜냐하면, 이건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효용 곡선입니다. 효용. 그래서 자기도 물건을 구입함에 따라 어떤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만족감에 상응하는 만큼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자, 그래서 이걸요,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지불하고자 하는 어떻다고요? 최대 가격 해주면 돼요.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좀 수요 곡선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데, 자, 수요 곡선은 자,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방정식 형태로 바꿔치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바꿔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컨대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수요량으로 이제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qx, 마이너스 2px, x제니까, x제, 그냥 x제라고 할게요. 그냥 x 무시하시고, 마이너스 2p, 이거는 수요량 아닙니까? 마이너스 2p,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10이 있습니다. 10이 있는데, 요거를요, P에 대해서 정리해 놓을 수 있죠? P만 남겨도 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P에 대해서 정리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에 두 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Q에 대해서 정리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P에 대해서 정리한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P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QT,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플러스 5. 그래서 요걸 이제 그래프하고 방정식하고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프하고 방정식하고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자, 가격이고 이제 수량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소비량 아닙니까? 소비량 0으로 놨을 때, 그럼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럼 플러스 5만 남네요. 그래서 요게 5가, 이거 5 있죠? 요게 바로, 자, 결국은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P축의 절편이 되는 겁니다. P축의 절편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5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약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봐요. 1을 집어넣게 되면 1이죠, 1을 집어넣으면. 자, 1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5에서 뭐 2분의 1을 빼면 되는 거죠. 0.5를 빼니까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1일 때는요, 이게 얼마라고요? 4.5가 되겠네요. 1일 때는. 1일 때 4.5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을게요. 2를 집어넣으니까. 자, 이게 4.5 아닙니까? 그럼 2를 집어넣어봐요. 2를 집어넣으면, 자, 2분의 2죠? 2분의 2니까 1 아닙니까? 그래서 5에서 1을 빼니까 4가 되겠네요. 2일 때는요,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4가 되네요. 자, 그럼 만약에 이게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자, P가 0일 때는요, P를 0으로 할 때, P를 0을 집어넣으면 요거는요, 결과로 5를요, 그 0.5로 나누면 돼요. 그럼 1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이렇게 연결된 게, 이게 뭐예요? 자,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수요 곡선. 그래서 결국은요,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것분에 요거 있죠? 요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고, 요건요, 0.5가 되겠죠? 아까? 5고, 4.5고, 이건 4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1분의 0.5죠? 요걸 기울기라는 겁니다. 1분의. 근데 여기로 갈 때는요, 수량 감소하고 가격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결국은 뭐가 돼요?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 이렇게. 자,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다. 해줍니다. 기울기. 자,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얼른 뭐 그릴 줄 아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뭐라고요? P축 절편이 되는 거죠. 오 이렇게 되고 기울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울기는요 결국은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요게 이제 10이 되겠네요. 요렇게 요것분의 요거한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라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 요거를 P, Q에 대해서 정리한 게 이거 아닙니까? 요거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P를 0으로 놔봐요. 이거는 가격이 있고 얘는요 수량이 있다면 P를 0으로 놓는다면 이거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Q가 얼마예요? 10이 되겠네요. P가 10. 여기 10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게요 Q축의 절편이 되는 겁니다. Q축의 절편. 그리고 요거는요 결국은요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요걸 뒤집어 놓은 거니까 결국은요 기울기의 역수. 기울기의 역수니까 자 2분의 1이 기울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여기가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니까 이거 5가 되겠네요. 이거 5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한 게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걸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어떤 걸 연습하냐면 이거 지울게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P에 대해서 정량을 한번 답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뭐냐면 그림이 P고 요거는 Q인데 자, 보니까 여기는 3, 6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3입니다. 3, 오땅땅땅땡땡. 요건 6입니다. 6, 이렇게. 자, 9입니다. 9. 네, 9. 그리고 요거는 6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18이네요. 18.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그러면 이렇게 P는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네, 기울기가 들어갑니다. 기울기. 자, QD. 그리고 요렇게 하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자, 이거 P축의 절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P축의 절편은 얼마야? 요거 아닙니까? 18. 18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기울기 집어넣으면 되죠? 기울기는요, 어떻게, 이것분의 이거 상관없고, 이것분의 이거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는 6이죠? 요건 18이니까, 자, 3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는 역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QD 플러스 18이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걸요,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하향으로 이동했다가 아니라 우측을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라는 얘기죠. 이걸요, 우하향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 살려고 했는데 이게 내려가니까 이만큼 더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한다. 거꾸로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수요 법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라는 게 결국은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요. 왜 사람들은 하락하면 더 많이 살려고 하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왜 사람들은 물건을 더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야, 이 사람아, 싸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대답할 수 있지만, 한 30년 넘게, 50년 가까이 경제학을 공부하신 그 원로 교수님한테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산다.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있는 총각입니다. 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100만 원 벌어갖고, 이제 삼겹살도 꼭 사먹습니다. 술 같은 거 좋아해서 삼겹살도 꼭 한 10근 정도 사먹습니다. 한 달에. 그 다음에, 자, 남는 돈 있으면요, 타재화도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주도 구입해야 되고, 쌀도 구입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옷도 사입고. 자, 근데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이게 하락해서.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삼겹살의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100만 원 가지고 항상 삼겹살 10근하고 한 달에 다른 재화를 구입하는 거죠. 근데 삼겹살의 가격만 자 하락한 겁니다. 다른 재화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 사람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자는 비싸진 겁니다. 그래서 상대 비싼 거를 덜 소비하고 싼 걸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어떤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이런 소비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총각이 한 5만 원 들고서 이마트에 간 겁니다. 이마트 가서 삼겹살 한 근하고 다른 자를 구입하려고 딱 저녁 때 갔는데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는 상당히 비싼 꼴이죠. 에라 모르겠다. 다른 거 덜 사고 삼겹살을 한 2근 사는 게 아니라 한 10근, 5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일종의 소비 행태 아닙니까?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인이 이마트 갔는데 삼겹살 가격만 반값으로 떨어지니까 좀 덜 사, 다른 거 덜 사고 이거 막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나중에 돼지고기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러한 소비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고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 가격이 반값 떨어졌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요 재화가 같든 소비량을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결국은 왜 사람들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비싼 놈을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산다는 얘기죠. 이걸요, 대체 효과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이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계속해서 소비자 이론에서 계속 자세히 할 겁니다. 이건 가볍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 같은 경우는요, 정상제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제. 그러니까 정상제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를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정상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열등제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연탄 같은 거 안 떼려고 하겠죠? 아니면,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 달동네에 있는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요,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제라고 가정했는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정상제라고 가정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열등제라면 돈 많이 버는데 이걸 모아서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는 만약에 열등제라면, 만약에 이게 달동네에 있는 저급 아파트라면요, 오히려 소비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뭐하러 삽니까?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게 이제 똑같다고 치면 쌤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 효과 때문에 증가하는 효과보다 소득 효과 때문에 그 감소된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래. 이런 걸요. 그러면 결국은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을 감소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재화를요, 이거를 기펜제다 이런 겁니다. 기펜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기펜제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을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열등제 중에서, 이걸 열등제 중에서입니다. 열등제 중에서 이런 거 할 겁니다. 오히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대체 효과 때문에 증가된 효과보다 소득 효과 때문에 줄어든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기펜제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기펜제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의하시고,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갑입장에서의 수요 곡선 알아봤습니다. 갑입장에서. 그런데 이거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라는 거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다. 만약에 이렇게요, 여기는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요 지역에 대리면 아파트 살 사람이 갑과 을밖에 없다고 치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면 가격, 요거는요, 수량인데, 수량인데, 갑은 아까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이라면 몇 평을 구입하려고요? 30평짜리 구입할 의사가 있는 거죠? 30평짜리 점 찍어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라면요,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린 게 갑이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보다 돈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라면요, 2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20평.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 게 을이라는 사람의 수용성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수용성을요 수평적으로 합친 거 있죠. 이게 바로 시장 전체의 수용성이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수용성. 합쳐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볼게요. 1,500만 원이라면요 갑은 몇 평 구입하려고요? 30평. 을은요 20평. 합쳐서 얼마요? 50평을 구입하려고 하네요. 시장 전체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요 1,200원. 갑은 몇 평이라고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쳐서요 80평을 구입하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이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용성 되는 겁니다. 시장 전체. 얘들보다는 좀 어떻게 해요? 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세요. 완만한 형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까지는요,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이, 대림 사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는요, 2명만 있을래나요?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 다 수용성 전부 합쳐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역 전체의 아파트에 대한 수용성을 그려라. 그러면 뭐 다른 아파트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도 있고 다 있을 거죠? 이거 다 살려는 사람을 이 지역 전체에서 아파트 살 사람의 수용성 좀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뒤쪽으로 후방 한 500m 뒤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는요, 공급자는 그 몇천 평, 몇십만 평씩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호를 바꿔갖고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프. 어쨌거나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용성을 좀 더 합친 게 뭐라고요? 시장 수용성이다 해주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용성을 수평적으로 합친 걸요 시장 전체의 수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 예제를 한번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를 추정해 본 비율과 P는요 자 140-8Q랍니다. P는 140-8Q래요. 8Q랍니다. 이렇게. 자, 나타난다. 만약 이 경제의 소비자와 똑같은 수요 함수를 가진 새로운 소비자가 복제되어 소비자의 수가 2배로 증가한다면 시장 수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 현재의 시장 수요성은 요건데, 이제 똑같은 소비자가 몇 배라고요? 2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행태를 보인 사람이 2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좀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요. 원래는 이게 요걸 Q에 대해서 바꿔 놓을게요. 한번. 자, 다시 한번 바꿔 놓을게요. P는 어떻게 해야 돼요? 140-8Q인데 얘를 Q에 대해서 남겨놓고 넘길게요. 그러면 P-140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8Q 해주면 되죠. 이게 Q에 대해서 정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Q만 함께 넘긴 거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요 수요자의 수가 몇 배가 됐다고요? 2배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소비량 아닙니까? 소비량이 2배로 되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겁니다. 2. 그런 다음에 다시 P에 대해서 정리한 걸로 바꿔야 되죠. 바꾸려니까 다시 이거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 2분의 1Q가 되는 거 아닙니까? 2분의 1Q가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2분의 1Q. 자, 그 다음에 요것만 남기겠죠? 요거. 자, P-1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얘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P-140, 요거는요, 마이너스 8 곱하기 2분의 1 Q가 되겠네요. 그럼 P에 대해 정리한 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P에 대해 정리한 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넘어가면요, 140 아닙니까? 1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두 개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마이너스 8 곱하기 2분의 1 Q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하면요, 뭐 8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4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원래 Q로 정리한 다음에 곱하기 2 한 다음에 다 P에 대해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결국은요,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Q가 있다면 여기다가 만약에 2배로 증가했다 그러면요 여기다 2분의 1을 딱 곱하면 됩니다. 이 사이에다가 만약에 10배로 증가했다 그러면 10분의 1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요 요거는요 4죠 4. 그래서 마이너스 4Q 이렇게 되어 있는 몇 번이라고요? 4번을 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잠깐 끊었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죠? 이거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